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죠? 네,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고 이제 장마라고 합니다. 이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31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37회 시험이 63일 남았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발표 날입니다. 발표.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다 이 발표 날, 그렇죠? 합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될 겁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63일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2달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처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회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름 이제 준비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게 그래서 이제 안전 시험이 이제 점점 힘들다라고 이제 점점 이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안전이 더 어렵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죠. 이제 어차피 뭐 법이 바뀌든 뭐 하든 나오는 문제들은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훨씬 더 잘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충분히 저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또 건설 안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점수를 이제 받으실 거고요. 합격된 분들 역시 이제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는 아마 오히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합격이 되는 거지, 아 내가 합격이 될 거야라고 합격되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고 내가 이번에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일상생활을 다 덮고 공부만 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뭐 아주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합니다.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한 두 분 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 이거 뭐 내가 지금 공부하면 될까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죠?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이제 계기를 만듭니다. 자, 발표 나면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발표 나면 공부해야지. 자, 요번 사이클은 지났으니까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개강이 되면 시작을 해야지. 자,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뭐 이런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 지금 이제 63일 남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점이 빠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혼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면 참 좋은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반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그렇죠? 2024년도는 지난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언제죠? 2023년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31, 130, 129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23년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보건 규칙이 이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됐던, 물론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지만 2023년도, 2024년도, 특히 2023년도에 이제 법이 이제 안전보건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 또는 개정 예정인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게 오히려 어려워서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만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또 시험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때 답안이 지금 답안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왜? 이때는 법이 개정 전에 문제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드린 기출문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제가 풀이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단 이제 몇 개 답안만 옛날 답안이 있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때 제가 이제 131회 때 풀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포해드린 거는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했다. 물론 일부 답안에 있어서는 옛날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0일의 이제 시험입니다. 지금 시험이나 똑같죠? 여름철 시험이었습니다. 몇 명 뽑았나요? 37명 뽑았네요. 그렇죠? 37명을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점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매번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의 점수 분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극단적인 그 회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단답형에서 점수를 상당히 많이 줬다라는 거. 또 어떤 교시는 뭐 3교시에 좀 많이 주거나 뭐 이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이제는 매 교시마다 채점자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의 전체 1, 2, 3, 4교시를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점자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의 어떤 점수를 좀 유하게 좀 많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되게 이제 짜게 주는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쓰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준다라는 얘기죠. 자, 많이 준다면 18점, 단답형 18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어떤 교시는 상당한 분이 뭐 22점, 20점 이 사이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회차는 전체가 18점 내외가 오히려 최고 점수가 되는 회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지난번에 내가 단답형 2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험 봤을 때 1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15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내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를 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20점이다, 뭐 18점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회차에 얼마나 뽑았는지 또 이러한 채점 기준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1교시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노란 거는 이제 18점, 60점 이상의 답안,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 20점 답안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간간히 20점 이상의 답안과 18점 답안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문제들도 있다. 여기는 뭐 17점 받은 게 평균 점수가 그랬죠. 그래서 어떤 회차는 평균 점수가 20점 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음 작업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상당히 17.5, 여기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7.5. 뭐 15점짜리도 있고 뭐 있지만,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안이 어떠했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선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또 선택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점수가 나온 부분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어떤 게 많이 나왔나요? 역시 뭐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전체 평균이 45점이 넘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한 분이 선택해서 52점이네요. 예? 딱 한 분 선택했는데 52점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점수 받은 게 이건 뭘까요? 자, 굴착기하고 항타기, 항발기가 그나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살펴보시면 되고. 자, 이때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점수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많이 선택한 부분. 뭐가 있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죠? 역시 굴착기 인양 작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법 개정과 관련돼서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죠? 내가 처음 보는데 다 선택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된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답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8명이나 선택을 해서 거의 60점 이상이 절반이 넘는, 그렇죠? 전체 평균이 거의 45점이 되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 용접 작업, 어떤 용접? 전기 용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때도 충분히 준비를 했었고 또 나름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를 보시면 역시 이제 보시면 굴착공사, 하천제방, 그렇죠? 이때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예견이 됐었다. 왜? 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이때 이제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 사고가 발생이 됐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하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제 우리 단답형에 보면 무량판 슬래브가 있죠. 무량판 슬래브에 보면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상이 됐던 문제고 여러분들이 최소 몇 번씩은 다뤄봤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보건관리대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하고 이때 풀었을 때의 답안은 분명히 어떻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받은 점수들의 어떤 분포, 많이 받은 거, 어떤 문제들이 또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지 보면 뭐 사방댐, 그렇죠? 갑자기 안전관리자가 안 나오고 보건관리자를 묻어봤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 위험 감수성과 가맹성의 어떤 내용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가설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출제되고 여러분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단답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다 여러분 지금도 반복적으로 되게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다?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207점씩 이렇게 받았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2교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높은 점수를 다 받으셨어요. 여기 한 15분 정도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분들 점수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 물론 이제 131회에 대한 총평을 한번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법 개정 사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그렇죠? 불변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변이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제 법이 반응이 그 해마다 아니면 그 시험 볼 때에 이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안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시공이나 이쪽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만 안전은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그러한 부분을 답안에 반영할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또 모르는 문제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문제하고 평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131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9회 그렇죠? 129회가 1회가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이 이제 시행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이 예고가 되고
변경이 되고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 허용 응력 설계법, 극한강도 설계법이 출제됐습니다. 이건 이제 왜 출제가 됐을까요? 기출 문제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습 곡선이 이제 출제가 됐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보시면 서술형도 마찬가지고요. 129에. 그러니까 129에 보시면 역시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3년도 첫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또 이러한 스마트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해체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중요한 휴식 시간, 그렇죠? 휴게 시간 같은 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됐던,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도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됐던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문제에 출제가 됐다. 여러분 지금 보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9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타 부치가 거의 몇죠? 4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론, 보통 이제 20%,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설공사,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뭐죠? 안전보건규칙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이제 개정이 이제 강간미계에 대한 개정이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건축 토목. 자, 건축 토목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해체 공사를 건축으로 봐야 되네, 토목으로 봐야 되네, 그죠? 그런 부분들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또 이거를 어디에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안전보건 규칙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이거를 기차 공사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했다. 단 이제 FCM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토목에. 그래서 이제 129회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역시 뭐다? 기출 문제와 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했다. 130문제도 지금 이제 130회차도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처음 이제 출제되거나 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기출 문제 또는 실전 문제, 여러분이 실전 문제 풀어봤던 문제들에 에서 출제가 됐다. 역시 휴게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사다리식 통로,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말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말비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했죠. 이때 이제 말비계는 뭘로 썼다? 달비계로 쓰신 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몇 점? 719점 받으셨던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노사협의체 이렇게 이제 출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로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결함,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 UAE 연방직에서 안전관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돼. 역시 위험성 평가, 재손실비, 안전점검, 흑마기, 탑다운, 하절기네요. 하절기, 장마철, 이때 맞아 이게 출제가 됐네. 펌프 적정 대수의 산정, 이렇게도 언급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출제가 됐다. 그렇죠? 23년 1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출제가 됐죠. 밀폐공간, 항타기, 항발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출제 비중이 이만큼 높다. 이때는 이제 50%가 넘었습니다. 총 연령 문제, 그 다음에 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건설 관련법에 대한 출제가 이렇게 이제 각 법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거푸집 동발이, 토공, 건축토목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적결함을 이제 강구조물, 토목에도 있고 건축에도 있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층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유일하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했다. 장마철과 관련된 부분, 하절기 건설 현장에 대한
온열 질환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 온열 질환, 자 이제 온열 질환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때 온열 질환 나오면 3대 안전 수칙을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몇 대 오시죠? 5대 안전 수칙을 써야 돼요, 그렇죠? 5대 안전 수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준비합니다. 네?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한다면 당연히 준비하죠. 왜? 마지막 시험이 여름이고 여름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전에 3대 안전수칙을 했으니까 당연히 3대 안전수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올해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게 5대 안전수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모르면 어떻게 되죠? 공부할 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은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3대 안전수칙 자신 있게 잘 썼다라고 3대 안전수칙 쓰죠. 근데 실제 점수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뭐다? 5대 안전수칙으로 변경이 됐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보시면 반복적으로 풀어봤던 문제가 출제됐다. 그렇죠? 안전을 바탕으로 현장 냄새의 반영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발생 사고에 대한 부분,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 정자교 분계사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출제됐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새롭게 제가 출제 경영을 쓸래야 쓸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기출 문제, 사고 문제 이런 부분.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131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난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역시 이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위험성 평가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이제 출제는 지난번에 됐지만 이러한 평가 지침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출제됐다. 이게 결국은 뭐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그죠? 그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자기교육 예방 체계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안전보건대장, 고소작업대, 가설통, 사다리식 통로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매번 거의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 떨어짐재가 워낙 이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월간 안전에 보면 이 사다리에 대한 작업에서의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재와 관련된 근골개교의 뭐 이러한 내용들이 역시 반복돼서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삼종시설물, 그렇죠? 그 다음에 재난안전,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항타기 항발기,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항타기 항발기는 이제 올해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출제 비중은 이제 워낙 많이 높아졌고, 또 최근에 항타기 항발기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그렇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역시 이제 굴착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옹벽, 굴착면 기울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량판, 뭐죠?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공법이 무량판 슬래브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당 보강글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제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 오송 지하차도 붕괴 사고, 오촌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하천 제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라 이제 사방댐이 역시 출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24년도 출제 경향도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만 해도 23년, 22년, 이때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그쵸? 안전보건규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23년도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감축 로드맵에 따른 각종 이제 안전보건규칙과 지침에 대한 변경이 반영이 됐던 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실제 이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법 개정 예정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년도에 이러한 일반 안전에 해당되는 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실제 보면 뭐죠? 이것도 안전보건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거의 80%가 되는 문제들이 이러한 직접 안전의 대표적인 건설안전관리법, 관련법,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에서 출제가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감축노동의 중대재해처벌법, 그죠? 그래서 전체가 78%가 출제가 됩니다. 130일에는 거의 80%가 넘는 문제가 뭐다? 이런 법과 관련된 부분 플러스 안전관리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130일에 뭐다? 78%가 출제됐다. 어떤 건설안전 분야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중요한 부분은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 그거 역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리 A라는 게 있는데 내가 달리 문제를 내려고 이거는 차별화해야지. 근데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정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관련법, 안전관리론, 그렇죠? 공사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오송지하차도라든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보다는 지금 와서 옛날 문제를 보면 새로운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뤘었고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7회를 준비하는, 그렇죠? 137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역시 이러한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별해서. 그렇죠? 모든 걸 또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반복되는 것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자, 반복되는 문제는 무조건 하셔야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3년 동안 한두 번 빼놓고 반복되는 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 또 뭐 밀폐 공간, 굴차,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번 한 해 빠지고 이게 아니고 항상 이제 출제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130일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단답형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다. 안전관리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자도 새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안전관리, 그 다음에 이제 사방댐 이렇게 출제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거 보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사방댐이 뭐예요? 몰라가지고 콘크리트 댐으로 썼어요.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말고 이제 132분은 이제 132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단답형 문제에 이제 생소하고 처음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물론 이제 기출 문제로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문제는 어차피 이제 새로운 문제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한두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너무 올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어차피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요즘에는 좀 덜해졌어요. 어떤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답형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방의 4원칙. 이거는 이제 하이니의 재해 메커니즘 안에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안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죠? 답안의 서술 순서만 바꾸자. 순서만. 어떻게? 문제 중심에.
그렇죠? 문제 중심의 서술이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면 문제 중심의 서술은 이게 몇 번이죠? 대대목 최소 3번이다. 4번, 5번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좀 더 있으면 2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3번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페이지는 가장 많이 쓰는 제 메커니즘. 예? 재예방 원칙. 하인리의 재 메커니즘이 제일 1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재예방 4원칙에 해당합니다. 손실 우연의 법칙, 원인 계기, 예방 가능의 원칙,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에서 4대 재예방 4원칙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뻔하죠. 자, 이거 역시 뭐다? 하인리입니다. 하인리. 하인리의 재 메커니즘, 하인리의 재예방, 하인리의 재손실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안의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답안.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죠? 하인리의 연쇄 반응 이론이라고도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하인리의 손실 우연의 법칙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다? 순서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틀렸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순서만 바꿔줘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재원인 발생 메커니즘,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에서의 안전관리, 행동관리 요령,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건 18점, 19점, 12점 이렇게 나왔네.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자, 재해상 4원칙을 기본적으로 다 쓴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몇 점 나왔죠? 18점과 19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현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제4원칙에 따른 재예방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 체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감축 노드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재예방의 4원칙 플러스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자, 12점은 어떻게 했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복기에 뭘 썼다고? 예대대복,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해당되는 내용을 답안에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선언예대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점? 12점.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맞았더라도 문제에 대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12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18점, 19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12점까지 차이는 뭐다? 문제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근데 문제는 맞아요. 그러면 뭐죠? 물어본 거는 제대로 썼는데 나머지 틀리면 몇 점? 15점에서 몇 점? 18점을 받는 겁니다. 18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문제가 틀려서 몇 점? 12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인리 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고 발생 5단계, 연쇄성 이론에 대한 5단계,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원리의 5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4단계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재예방 4단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거는 사고 연쇄성 반응 이론에 대한, 그 다음에 예방 사고 원리에 대한 부분, 두 개를 물어봤으면 뭘 써야 된다? 이제는 하인리의 재예방 4원칙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답안에. 이게 이제 공통 아이템이고 차별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와 현장 관련 내용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죠? 현장 내용을 쓰는 게 좋겠다. 좀 더. 그렇죠? 그래서 3페이지는 현장에 대한 내용, 현장 냄새라고 우리가 시공처럼 뭐에 대한 안전 사례 이렇게는 쓰지 말자. 그렇죠? 안전 사례는. 그래서 우선 이러한 하인리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예방 4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이렇게 이제 답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위에 한 번인가 출제하죠.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부분 현장 관리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재사용 가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사용 가설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한다. 재사용 가설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현장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회사에서의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게 뭔지, 그렇죠? 가설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작업이 뭔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현장 관리 요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재사용, 폐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성능 기준의 미달, 손상 부식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능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역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기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 기준을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대단하게 이제 써야 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답안은 뭐다? 그게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답안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가설기자재, 뭐 이제 거푸집 동발이도 있을 거고, 비계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작업 발판이 있는 작업. 그죠?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서, 자, 폐기를 어떤 거 폐기해야 되죠? 손상, 파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검증,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안전과 직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보면 뭐죠? 정비가 불가능한 것, 구부러져 있는 것, 균열이가 있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간, 뭐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이제 답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기자재의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런 부분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사용 가설기자의 보관에 대한 부분, 인증에 대한 부분을 가설기자재와 키워드가 연계해서 여러분이 답안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인증 대파. 그래서 주요 자재 부분은 이제 안전인증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부속 자재는 뭐다? 자율안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가설기자의 폐기 기준 및 성능 기준을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풀었던 문제고, 요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죠. 재사용 가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죠? 아, 나는 이거를 재사용 가설 기자재에 어떤 거를 내가 하나의 사례로 할 건지, 자, 시스템 동발이를 할 건지, 그렇죠? 비계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나요? 모식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달라질 수, 현장 냄새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선 기자재, 즉 어떤 기자재? 불량 가설 기자재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폐기 기준, 성능 기준, 점검 기준까지. 그 다음에 뭐죠? 이러한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근절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뭔가요? 가설 기자의 종류. 말씀드렸죠? 어떤 걸 내가 가설 기자로 들어갔는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폐기와 성능, 그 다음에 가설 기자재의 현장 관련. 마지막에 뭐죠? 인증 확대 방안. 그렇죠? 그래서 재사용 가설 기자재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에 준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기 성능 기준, 현장 관리료령, 인증 확인, 품질 현장.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재사용 가설 기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자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설 기자 중에 뭐다?
동발에 대한 붕괴 방지 대책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다. 스마트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역시 재사용 가설 기자는 이제 이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있으면 자재를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관해서 다시 쓰고 또 이 현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른 현장으로 넘겨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기자재에 대한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재사용 가설 18점, 15점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위험 요인, 사용 시, 성능 기준,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사용 가설제의 현장 관리, 그 다음에 허용 능력 감류 개수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폐기 기준, 성능 기준, 현장 관리 요령, 이러한 설계 안전성 검토에 따른 재사용 가설 기자의 안전 확보 방안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와 요구 성능, 폐기 기준, 그렇죠? 성능 기준. 그럼 뭐죠? 이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현장 관리 요령. 그래서 반입시와 점검시로 나눠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과 위험 감행성에 출제가 됐어요. 뭐죠? 건설 안전 관리입니다. 이것도 처음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분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넘겨서 볼까요? 있었나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이제 빨리 넘겨서 확인을. 안 나오나요? 그죠? 한 사람도 없네. 그렇죠? 제가 한 사람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너무 잘한 것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다?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추정해서라도 안 쓰는 게 좋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렇죠? 다행히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선택을 해서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했는데 한 분도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어떻다? 저도 기출 문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뭐 감소성, 감행성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감수성. 자, 얼마나 민감한가? 위험 정도에 대해서.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감행성은 이제 그런 거로 따지면 뭐죠? 얼마나. 그래서 감행성이 높은 거는 별로 좀 둔한 사람. 그렇죠? 위험해. 뭐 이거야 뭐 괜찮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감행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편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게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어떡하죠? 이걸 만들어 놓으시면 돼. 어떻게? 많이 아니라 하나에. 그렇죠? 어떤 현장 근로자의 감수성과 감행성에 대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행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그렇죠? 안전관리, 안전교육 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써주면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쓴다? 키워드로 활용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내용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위험 감행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죠. 위험에 좀 웬만한 위험도 그냥 감수하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수 분석입니다. 그렇죠? 사건수 분석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ETA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결함수 분석이 훨씬 더 이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많았었습니다. 훨씬 많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수 분석은 이거 대비 이제 적었지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건수 분석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으로 결함수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죠? 뭐 비교표를 만들어 놓는다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와 관련된 우리 현장에서의 내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적용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부분, 또 이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특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분석 기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위험 관리 분석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130몇 회 한번 출제가 됐죠. 아, 여기네요. 129회 때 출제가 됐죠. 시스템 안전에 대해. 이것도 이제 시스템 안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사건 수와 결함 수. 나머지 이제 이 시스템 안전은 우리가 이제 건설보다는 어디에 좀 많다? 플랜트나 제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높은 점수가 이제 17점, 13점. 13점 부분은 어떻다? 복귀답을 보면 잘 모른다라는 게 13점입니다.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성 분석 기법의 종류 및 특징. 그래서 ETA와 FTA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ETA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러한 현장에서의 ETA를 활용한 재해 예방 아니면 분석 기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보시면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12점, 우리 점수 분포를 보면 8점, 뭐 10에서 12점, 15점, 뭐 18점 있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예 내가 모르고 나서 내용만 막 아무거나 막 채웠어. 그러면 이제 뭐 8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0점보다는 8점이 낫습니다. 0점보다. 그럼 뭐든지 채우는. 이제 거기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는 모르지만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썼다 그러면 보통 10점에서 12점. 그다음에 내용을 잘 썼다. 그나마 15점.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면 18점. 그러면 18점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물어본 거에 대한 문제 서술 플러스 알파. 즉 현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법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핵심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야지 분명히 1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제라고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한 다음에 모르는 문제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 문제는 뭐가 모르죠?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용 모르는 거는 대제목 몇 개인가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잘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몇 점 받는다? 15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몇 점이다? 8점, 뭐 10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차이가 한 5점씩이나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내가 모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되면 시간 관리, 먼저 이제 문제 풀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요거와 관련된 거 뭘 내가 넣지? 그렇죠? 내용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용은 이제 다른 걸로 채우더라도 답안 틀에 대한 부분, 다른 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8점이냐, 15점이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건 수 분석과 결함 수 분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소규모 현장에서의 활성화 방안, 그렇죠? 또 이러한 분석 기법에서의 근로자 참여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 특히 재해 발생에 대한 재해 조사, 재해 분석에는 뭐가 필수적이다? 근로자 참여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재해 발생했다는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어디에? 결론부나 여기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여기도 하는 발전 과제. 그래서 근로자를 참여한 부분. 또 이러한 분석을 뭐와 함께? AI와 함께 자동화 분석 또는 통계에 대한 부분을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별화 답안이 될 수가 있다는. 자, 그 다음 뭐죠? 충격 소음입니다. 소음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매년 이제 뭐 한 2번 이상 출제했다. 자, 충격 소음. 자, 이 충격 소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 즉 이게 뭐죠?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 그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 법에 대한 개정 사항이 발생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 개정. 그래서 소음과 관련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기준, 그게 원래는 몇 데시벨이었죠? 90데시벨. 즉 강렬한 소음부터 이제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뭐였죠? 85데시벨 이상. 즉 소음 작업에서는 어떻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격 소음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써야 될 게 뭐죠? 소음에 대한 기준을 다 써야 되는 게 충격 소음, 소음 기준, 소음 작업, 충격 소음, 그다음에 강렬한 소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소음이 나오면 하나의 세트잖아요. 소음 작업, 강렬한 충격 소음 플러스 뭐죠? 소음과 관련된 작업 환경. 자, 이 소음과 관련된 개인 보호구. 자, 이 소음과 관련된 소음 저감 방안. 소음으로 인한 재해 예방 대책. 근로자. 재해 예방 대책이 소음 저감 대책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청력 보존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음 시중, 그다음에 이제 난청 발생도 있고 청력 보존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소음 작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를 하는 걸로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력 보고 이것도 이제 문제에 출제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기막에와 귀 덮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청력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된 근로자의 작업 환경, 사업장 측정 방법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 중에 이제 이러한 소음과 진동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 나오면 소음에 대한 종류 3가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보호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 왜냐하면 소음 작업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음 작업에 대한 환경 추적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죠? 소음에 대한 보건 관리. 그렇죠? 보건 관리. 충격 소음, 청력 보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써야 될 것을 어디에 반영해야 되죠? 대제목에 반영해야 됩니다. 대제목. 이제 간혹 이제 첨삭을 하다 보면 어디에 반영하죠? 여백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백에. 물론 여백도 중요하죠. 채점자 눈에 띄게 좋은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뭐다? 대제목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제목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렇죠? 대제목에 반영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제목, 그 다음에 여백. 왜 그렇죠? 자, 대제목은 답안 쓸 때 대제목을 써서 먼저 써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여백은 이걸 쓴 다음에 시간 관리가 되면 여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본은. 그렇죠?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백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다른 문제를 못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문제, 이제 답안 하나만 보면 여백도 채워져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봤을 때는 그 여백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정리 답안에는 여백을 채우지만 실제 가면 여백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를 대제목에 안 쓰고 여백에 채우면 실제 중요한 걸 빠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제목에 쓰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백은 이것 플러스 알파.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답안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13점은 뭐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잘못 썼거나
내용을 잘 몰랐을 경우에 13점. 그 다음에 앞뒤로 잘 쓰면 그거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3점. 충격소. 몇 데시벨부터? 85데시벨.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못 썼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잘못 이제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을 경우에 18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 충격소음, 안전관리 방안,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러면 15점이네. 여기 보면 강렬한 소음 내용으로 답안을 잘못 썼다라는 거죠. 왜? 물어본 게 충격소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쓰고. 그럴 경우에 이제 15점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출제했던 소음 작업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소음 작업, 소음, 강렬한 충격 소음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단답형이 나오면 간략하게 쓰지만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면 뭐다? 1페이지와 3페이지에 내가 소음 작업 중에 어떤 거를 끌고 가느냐. 그렇죠? 소음 작업 중에. 우리 현장에서, 그렇죠? 소음 작업 중에 어떤 걸 내가 답안에 가져갈 거냐. 자, 우리 뭐 대표적인 우리 안전에서 그러면 이제 이 소음 작업 중에도 어떤 작업을 선택해야 되죠? 내가 공부해 본 거. 그렇죠? 이러면 대표적인 게 어떻게 저 소음 작업 발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체 작업. 뭐 브레이크 작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절단 작업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소음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오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작업 절차에 따른 부분을, 그 다음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방음막 포함. 자, 그러면 방음막은 누구를 위한 방음막이죠? 근로자. 그러니까 소음에 이제 오류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뭐죠?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안전에서는. 그렇죠? 안전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자.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자네요. 자,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는 출제가 안 되고 보건관리자가 출제가 됐어요. 선임 및 대상. 그렇죠? 800억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보건관리자 쓸 게 다 있어. 아, 선임 대상. 다 썼네. 그럼 뭐,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나요? 보건관리자에 대한, 우리 현장에서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뭐 역할. 그렇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건자의 우리가 얘기한 선임 대상 사업장 플러스 보건관리자의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의 보건관리자의 실효성 강화 방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저 21년도에 겸직에 대한 금지 얘기.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규반 강의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최근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뭐가 내려와 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안전관리자는 어느 법에서 배치가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한다. 자, 뭐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업무가 있는데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누구한테? 안전관리자한테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업무만 충실하게 하게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맞나요? 맞죠?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요즘에 이제 점검을 나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이제 현장은 뭐죠?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냐면, 자,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감리원이나
우리 감독자들이 입회를 합니까? 그랬더니만 입회 안 된 데는 아직까지 없더라고. 그렇죠? 없죠. 없습니다. 제 때도 옛날에도 그랬고.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서로 법이 다르다는 거지. 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러 왔고 나는 그 누구죠?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배치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안 가.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자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런 의미면 안전관리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현장에서. 왜? 안전관리자도 보고 건설안전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다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셔야 될 게. 사고 나면 책임자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나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기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나오잖아요. 근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뭐 이제 기소되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품질이나 공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지. 안전은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등한시해요, 현장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하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가급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장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감독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독하시는 업무도 있고 또 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생각보다는 둔하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누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자가 이제 안전 업무,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새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공사 책임자들, 그렇죠? 이쪽에서 안전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은 누가 한다?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 답안에 쓰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법적인 문제 서로. 그렇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지 실제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안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그건 왜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전 공부하신 분들은 좀 틀리죠, 그렇죠? 현장 보는 눈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선포 및 조치네요.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재난안전관리법에 해당돼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에서는 제가 거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단 이제 이러한 재난안전법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 대응, 복구, 그렇죠? 예대대복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목적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다루진 않았다. 근데 여기 보면 기본법상의 이러한 선포에 대한 부분,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각종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한파, 폭염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 있죠? 재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역시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즉 한파와 폭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안전보건 규칙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됐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법에 어디에 나와 있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재난, 뭐 붕괴라든지 그렇죠? 물론 뭐
예전 문제 인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 대책,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또 이러한 재난 발생 시에 대응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나름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 내지는 공통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가 발생이 됐어요. 폭우 시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긴급 대응, 그렇죠? 대응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또 그거에 대한 사전 모의 훈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 답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를 또 어디에 써먹죠? 그 붕괴가 나와야지 써먹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폭염도 이제 재난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폭염 발생 시에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온열 질환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쓰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본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난 선포 대상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재난을 관리하는, 여기 보면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 행안부 장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안전관리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구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재난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요구에서 특별안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어떤 재정 지원이나 있는 걸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1점 받으신 분들은 요 업무를 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하신 분이 이렇게 답안을 썼습니다. 나름 그렇죠? 그래서 각 주체별 이러한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 21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점을 받았어요. 13점을 받았는데 뭐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 자연적, 사회적, 사전, 사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썼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물어보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차이다. 이것도 이제 사실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실제 이 업무를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이것도 이제 뭐 예전에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에 대한 답안 서술입니다.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용언할까요? 자, 그 다음에 절토사명, 낙성 예방, 락볼트 공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락볼트, 쇼크리트. 그렇죠? 락볼트와 쇼크리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 뭐죠? 절토사면에 대한 낙석 예방 공법으로서의 락볼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쇼크리트를 락볼트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답안을 뭐 어디에 쓰죠? 터널. 터널의 이제 보조공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터널도 있지만 뭐다? 사면에 대한 부분도 쇼크리트 락볼트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이제 아예 절토사면에 대한 락볼트 공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예를 들어 나 건축을 해서 저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절토사면에 대한 락볼트가 나오면 뭐다? 어떤 모식도? 이동식 크레인. 그렇죠? 그렇죠? 절토사면 락볼트 시공시. 그렇죠? 재위험 요인. 해서 모식도를 그리고 락볼트 시공에 대한 모식도에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탑승 제한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나와도 되죠. 뭐 다른 거 그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연습을 이제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사면 결국에는 뭐죠?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에 나온 그렇죠? 이러한 사면에 대한 붕괴 원인,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에 대한 부분, 그렇죠? 내적, 외적 원인. 그다음에 이제 절토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나오면 뭐가 들어가죠? 어떤 키워드가 대제목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포구시, 장마철, 그렇죠? 긴급포구.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을까? 그냥 대제목에 써주시면 돼요. 대제목.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게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냥 써요. 대제목을. 이제 가장 기본이 뭐죠? 대제목의 문제와 똑같이 쓴다. 그게 첫 번째 거죠. 네? 첫 번째 똑같이. 절토사면 낙서 예방, 절토사면 낙서 예방, 절토사면 낙서 예방, 절토사면 낙서 예방, 절토사면 낙서 예방 똑같이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4번, 5번 중에 키워드를 앞에 쓸게 언제, 그렇죠? 포구시, 집중호우시, 장마철시, 절토사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채점자가 봤을 때는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체 답안의 흐름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는 뭐 장마철,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 키워드로 반영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락볼트. 그다음에 뭐 제위험률, 그렇죠? 낙골프에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넣어도 됩니다. 하나 정도, 그렇죠? 목적, 필요성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에 따른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 낙볼트 작업 시에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쓰고 또 근로자의 떨어짐 제해도 쓰는 거고 또 장비에 대한 부분도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면 보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문제의 답안을 찾으니까 요도 합격자 답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봐야 될 게 요 합격 답안이면 사면 기울기가 옛날 걸로 지금은 예정으로 돼 있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바뀐 걸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낙석에는 재유형, 그렇죠? 시공 절차에 대한 부분, 안전 조치 사항, 그다음에 이러한 탑승 예외 활동으로서의 락볼트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다? 절토사면, 낙석 예방, 뭐 사면, 뭐 예를 들어 많이 나오잖아요. 동절기에 암사면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달라지더라도 답안을 써야 될 것들은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도 똑같고, 그렇죠?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만 좀 내용만 틀릴 뿐이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뭘 쓸 수 있죠? 집중호우시, 장마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좀 좋겠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쇼크리트 락볼트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터널에서의 보조공법으로서의 락볼트와 쇼크리트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유형, 그렇죠? 기능 효과, 도심지 터널에서의 이렇게 이제 답안이 구성이 돼 있다. 자, 물안판 구조부는